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천병철 교수께서 과거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정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학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천병철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서울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MPH를 하셨고 고려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셔서 현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시면서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좋은 세미나에 초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비드-19의 역학에 대한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제적인 발생과 사망에 대한 비교고요. 그다음에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역학의 특징과 그 성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사실 그 앞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지구상으로 전체 퍼지고 나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망을 일으키는 양상이 사실은 지역마다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유행의 처음에서부터 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성찰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1억 1,200만 명의 발생자, 그 다음에 이제 250만 명의 사망자가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 1월부터는 그 발생자 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했었던 아메리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지역에서 그 특히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대륙적으로 봤을 적에도 1월 이후에는 이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 미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이 인덱스는 이게 5만 명, 4만 명 그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이 1,600명, 한 6,000명과 같은 그 인덱스는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절대값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역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하나씩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WHO에서 나눈 전 지구를 6개로 나눴을 때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국가별로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유행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지역, 그다음에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아프리카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아시아 지역은 그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이 스케일을 보면은 그 스케일 차이가 사실은 굉장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6개월 뒤로 돌아가서 작년 8월 때까지 WHO에서 제시한 데이터 그림을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메리카하고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발병률이 있었고요.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발병률이 낮습니다. 발생률이 낮습니다. 발병률이 아니고요. 근데 그 당시 환자 수는 5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러스도 상당히 많이 그 일부 변이가 됐었고, 정부마다 취한 정부 양상이 조금씩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 이 지역적 차이 발생 양상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사실 왜 무엇이 이런 지역적 차이를 만들고 국가적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격을 갖춘 국가들을 선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들의 발생률하고 사망률을 같이 보면 이거는 뭐 아주 그 동일하게 그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발생과 사망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망률이 아니라 치명률, 즉 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사망하는가를 국가별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서태평양 지구 지역은 발생과 사망이 치명률이 낮고, 아메리카나 유럽 지역에서는 발생률도 상당히 높고 치명률도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발생률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만 WHO에서 나눈 그 6개의 대륙이라는 것은 그 임의적인 분포고요. 사실은 우리가 서태평양 지구라고 했을 때 그 서태평양 지구는 같은 아시아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 인종으로 구분하게 되면은 전 세계를 한 9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같이 묶이기보다는 사실은 인종별로 지역을 다시 나눠가지고 이런 발생의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이스트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인구 100만 명당 한 95 정도이지만 유럽이나 아니면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30-40배 이상의 발생률 평균적으로 보이고 있고 코비드-19 치명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질병에 걸렸을 적에 사망하는 정도가 우리가 포함되는 이스트 아시아 지역에 비하면 다른 인종 지역에서는 2배 내지 3배 높은 거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주 인종 지역 이외에 국가별로 발생과 사망을 결정하는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을 얼마나 많은 검사를 했나,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특성, 그다음에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사회 경제적인 특성, 그다음에 이제 국제 건강 보건 지수라고 해가지고 안보 지수라고 해가지고 그 국가가 얼마나 많은 이 공중보건 위기를 대응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이용 지표들, 그다음에 그 국가들의 건강 지표, 건강과 관련된 건강 행태들과 같은 것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이것들이 이 국가가 아니라 지역적 발생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전체 발생에 우리가 간단한 모형을 만들었을 때 한 6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종 지역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동아시아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부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 그다음에 이제 미들 이스트 아시아 이런 쪽에서는 발생 위험이 70배에서 40배, 30배 이상 높았던 거죠. 다른 것들을 다 보정하고 나서도. 그래서 이걸 지도로 그리면은 동아시아를 일로 봤을 때 사실은 지역적으로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2-3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지표들을 보정함에도 불구하고 꽤 큰 차이, 작게는 10배에서 크게는 30-40배 이상 발생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 발생하고 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치명률이라고 하는데, 치명률도 마찬가지로 전체 치명률의 한 40%를 설명하는 것은 인종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나라에서는 치명률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형이 사실은 좀 비교적 단순한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생이 한 70% 그리고 전체 사망이 한 50%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이스트 아시아를 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이 발생의 차이가 우연이나 아니면 시간적 차이라고 보기에는 작년 8월부터 그다음에 올 2월까지 상당히 컨시스턴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발생의 차이나 치명률의 차이는 왜 생기는가에 대한 몇몇 논문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숙주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국가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역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설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른 부분에서의 차이를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실제로 의미 있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저희 랩에서는 아마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호스트의 바이올로지컬 팩터 차이일 가능성이라고 무게를 두고 서브미션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조금 더 많은 분석을 이루어져 되겠습니다만, 신종 감염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분하게 발생하기보다는 상당히 선택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로 인한 치명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요인 이외에 호스트 팩터가, 즉 그 숙주 팩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코비드 19의 유행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 겨울에 큰 유행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 올 겨울 유행 이전에는 한 3만 명 정도였다가 지금 8만 8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사망자도 이 올 겨울 유행 이전에는 5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1,500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 겨울 유행 이전에는 그 여성하고 남성의 비가,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만 지금도 여성이 더 많긴 합니다만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 연령별 발생률에 있어서도 겨울 이전에는 20대하고 5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겨울 유행이 지나가면서 80세 이상이 가장 높아진 거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의 그 타겟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 치명률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 80세 이상에서 그 5명당 1명이 사망하고 60세 이상에서 1% 이상 사망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20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베이직 리프로덕티브 넘버, 즉 기초 감염 재생산수를 계산을 해 보았을 때요. 근데 이거는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해본 건데, 현재까지 많은 그 이 R 노트에 대한 퍼블리케이션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R 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병일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발병일을 알고 추정한 논문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대략 이 SCC라고 되어 있는 건 신천지인데요. 신천지를 제외하고 전체 우리나라 전국의 그 R 노트 값을 계산했을 때 대략 그 1.4에서 2.59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백신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방 접종을 해야 허드 이뮤니티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똑같은 의견인데요. 사실은 그 이 알로트 값의 추정치의 최대값인 2.6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허드 이뮤니티 스레스홀드는 약 62% 정도 나오고요. 백신 이펙티브니스를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 중간 정도로 잡아서 0.8 정도로 했을 때 한 77% 정도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거는 우리가 유행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 중에서 베이직 리프로덕티브 넘버, 즉 기초 감염 재생산수하고 그다음에 세대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기는 그 유행 초부터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 왔는데 처음에는 한 6, 7일 정도로 꽤 길게 나왔지만 점차 짧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평균을 냈을 땐 대략 한 4일 정도 됩니다. 한 세대기가 4일 정도 되고, 그 최근에 유행하는 아웃브레이크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기가 더 짧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 몇 가지 함의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환자가 그 감염을 일으킬 때 바이러스를 언제까지 배출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무증상기에 언제 감염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들은 아직 그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병관리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실제 그 여기서 이제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증상이 발현한 날짜고요. 이건 증상 하루 전, 증상 이틀 전, 증상 3일 전, 증상 4일 전, 증상 5일 전입니다. 그런데 유의미하게 가족 내 감염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 무증상기에 그 클로즈 컨택인 경우에는 전파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 결론을 그 도달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몇 가지 더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특히 이제 가족 내 감염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학조사 범위보다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월 달까지 발생했었던 한 14,000명 정도를 가지고 실제 이제 지역적 클러스터를 분석해 봤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의 클러스터 이외에 그 이후에도 이제 다양한 지역적 클러스터들이 발생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몇 가지 그 이 건물이나 아니면은 시설에서 만들어진 클러스터 이외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군구별로 봤을 때 이제 지역적 클러스터가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계속 지역 사회에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클러스터 사이즈별로 10세 미만인 2인에서 한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령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합니다만 한 100인 이내에 10명 이상에서 100인 이내에 이 클러스터를 보면은 60세, 70세, 80세가 크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00명 이상 100명 정도의 클러스터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감염이 되고 1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봤을 때는 이때는 직장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50대, 40대에서 많이 감염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 발생한 클러스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20대, 30대,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빅클러스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서 관여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연령이나 성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눈에 띄게 저희 랩에서 분석했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은 사회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경제적인 부분이 의외로 환자 발생하고 그다음에 오늘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아서 코비드-19 환자의 사망 부분을 일정 부분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행 초기에 3T라는 아주 훌륭한 방역 체계를 가지고 잘 유행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제 각 국가들이 얼마나 좋은 방역 체계를 가지고 있나에 대한 것들을 일종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학교 폐쇄나 아니면 직장 폐쇄와 같은 것들을 모아 가지고 엄중 지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받는 계층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나 하는 것들을 경제적 지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트나 아니면은 트레이싱 같은 것들은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봉쇄 지수나 아니면은 정부 이 반응 지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각국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거는 다른 나라 것도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조금 복잡해 보여서 죄송합니다. 요 그래프는 RT 값입니다. 이건 R 노트와는 다르게 시간 매일매일 변하는 RT 값입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R 값은 이 RT 값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방역 점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지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RT 값은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방역 지표가 낮아지면 RT 값이 바로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월 유행 전에 사실은 우리 방역 지수를 낮췄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RT 값이 증가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 대유행 때는 이 RT 값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아쉽지만 정부에서 이제 이 방역 지수를 낮췄고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3차 유행이 많이 증가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다시 방역 지침을 올리면서 RT 값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을 합니다. 그래서 엄중 지수 같은 경우는 10점 이상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정부 반응 지수 같은 경우 10점 이상이 올라가면 RT 값이 한 0.3, 0.2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실제로 정부 반응 지수가 한 66점 이상 되거나 아니면은 봉쇄 지수가 한 70점 이상이 되면 RT 값이 1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즉 그 이상 되면은 RT 값은 무조건 1보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환자 수하고 맞춰 보면은 또 재밌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있는 거 환자 수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 신천지 때문에 환자 수가 크게 올라갔었고요. 이때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늦게 올라갑니다. 정부 방역 점수가요. 근데 방역 점수가 올라가서 결국 환자 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낮추면서 다시 이제 이 환자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선을 몇 개 그어놨는데요. 요 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 선도 그렇고 이런 선들은 그 환자가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사실은 적절하게 환자가 증가할 때 우리가 방역 점수를 올리면 아주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는데 특히 3차 대유행 때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방역 지수를 낮춥니다. 그리고 그 방역 지수를 충분히 올리고 나서 환자 수가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그 시점은 그 원래 우리가 방역 지수를 올려야 할 시점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의 국제적 발생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은 2021년 1월 이후에 세계적으로 코비드 19의 신규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수성자 비율이 여전히 대부분 감수성자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대규모 집단 감염을 쉽게 만드는 특성이 있고, 변이 바이러스의 생성과 확산 등으로 인해서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예방 접종이 시작함으로써 역학적인 특성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 같은 경우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적어도 코비드 19이 전 지구에 도달한 시점부터는 국가별로 인종별로 코비드 19의 발생률과 치명률의 차이가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 집단 감염의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그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이 집단 감염이 쉽게 일어나는 집단에 대한 관리나 조기 발견 체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집단 감염에 일어났을 때 그 원인하고 전파 경로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그 방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근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사회를 다 규제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집단이라 하더라도 전파 특성하고 기여 요인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해서 사실은 어떤 방역 정책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그 국가 방역 조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것도 아직 근거 있게 평가가 돼 있지 못해서 언제 우리 방역을 올리거나 낮춰야 될지에 대한 적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비드 19의 발생하고 사망은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 형평성이 좋은 나라일지라도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아마 지금 단계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의료 인프라의 사전 확보하고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 교수께서 우리나라의 그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